그 상법 개정이 있고 그 밑단에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거기에 강화된 3% 적용,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아주 파워풀한 정책인데 이러한 너댓 가지 정책을 과연 이번 정부가 그것을 입법화시키느냐, 그게 가장 열쇠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됐지만 이 너댓 가지가 실제 아무것도 시켜지지 않으면 주가는 3,000점 넘어서 뭐 3,500까지 갈지 모르지만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주가가 4,000, 5,000까지 갈 수도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당에 입금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되니 쉽고 간편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미국 주식 좀 여쭤보면 지금 신고가 치고 있는데 최고치에 경신 중인데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면서 미국 빅테크 주식들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들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진짜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회복력을 보인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망가졌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조금 매크로 리스크, 정책 리스크가 커서, 그리고 탈달러 움직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돌아올까. 근데 이제 미국 주가 최근에 이끈 가장 큰 견인한 것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미국 기업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을 더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밸류는 이 정도인데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빠져 있으면 저평가됐으니까 회사가 돈이 남으니까 이걸 주주한테 돌려줘야지. 그래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고, AI 시대로 오면서 중국이 따라오지만 결국 미국, 중국 그 외에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든 목돈이 있든 하여간 뭐 굳이 타이밍을 안 보고 좋은 기업들을 사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기업도 주가들이 종종 하락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100%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고, TSMC, 미국에 상장된 TSM도 지금 220달러인데 두 달 전에 140달러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하는 국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펀디멘털이 좋은 데를 찜해놨다가 리스트를 만들고 이 종목이 지금보다 한 20% 이상씩 하락할 때 사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다. 미국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높아져서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죠, 미국 주식이. 아니 근데 엔비디아는 15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 근처까지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160달러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엔비디아의 독점이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AI에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구체적으로 그 효과가 얼만큼 되나 반신반의였는데 지금은 그 질문은 없어요. AI는 완전히 세상을 바꾼다.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AI를 구동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AMD나 다른데,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결국은 그 중국 내부에서 많이 반도체가 소비가 되지, 결국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신뢰,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결국 좀 우려가 돼서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것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제 그런 것도 그다음에 계속 유연하게 변화를 잘해요. 젠슨 황이 참 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데 가격 인하에 테슬라 시장 점유율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은 좀 뭐가 있고 테슬라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테슬라 480달러까지 갔었죠. 네, 시총이 1조 달러가 좀 넘으니까 1,50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아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자동차 부문, 전기차 부문과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1,500조 원 시총의 중에서 전기차 부분이 차지하는 가치는 10%밖에 안 될 거예요. 150조.
나머지는 다 이제 자율주행, AI, 로보택시, 로보틱스 이런 건데, 확실히 이번에 경쟁력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본업이 전기차가 너무 어려워지고, 원래 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업종이에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크지만 돈 벌기가 또 그만큼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는 좀 틀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결국 이번에 지난 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고 다시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을 회복하는 건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런 것에 의해서 변동성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full self driving FSD나 로보택시는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화가 될 거니까. 근데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자동차는 팔지만 중국 업체들의 자율주행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서 쉽게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렵고 미국 테슬라 위주가 될 것이고 테슬라와 그 구글의 그 웨이모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훌륭한 업체지만 차량 단가가 20만 달러가 웨이모는 되고 테슬라는 3만 달러 미만에서 모델 Y를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그 원가 경쟁력이 완전히 틀리니까 결국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세상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워싱턴 DC를 떠나서 테슬라 스페이스X나 자기 XAI 이런 이제 이런 또 전념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 한 250달러, 300달러가 오히려 저점을 좀 확인해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섹터랑 인터넷 섹터는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사실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현대차의 기아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시장 오르는데 자동차 업종이 좀 소외가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가 돈은 많이 법니다. 이익은 많이 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의 저평가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GM, 포드, 미국, 독일의 복스와겐, 벤츠, BMW,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다 밸류에이션들이 퍼가 5배, 6배를 못 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잘하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한 톱3 안에 드는 자동차 업체죠. 독일, 일본, 미국, 한국 4대 자동차 강국의 전통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된 건데 그래도 다 힘들어하지만 그중에 현대차가 좀 유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보면 닛산, 혼다 같은 데 진짜 어려워지고 독일 업체들도 유연성이 소프트웨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현대가 잘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걸 갖다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인터넷 업종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부족이 해서 메타 같은데 AI 전문가가 이제 수백 명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실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도 중국 본토의 AI 전문가들을 미국이 그 워크 퍼밋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줘서 미국으로 많이 초대를 합니다. 그 정도로 AI 인력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80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AI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정부가 우리 소브린 AI를 한다고 AI 전문가들이 양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돈으로 추진을 하고 AI 이 프로젝트에 네이버랑 그 카카오 아니면 기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돈을 씀으로써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들 기업이 AI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데 그걸 기반으로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돈을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낸다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가 반등은 좋지만 그것이 얼만큼 지속이 될지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2025년 지금 7월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뭘 사야 할지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좀 배분하면 좀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가 너무
편식을 하지 말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장기 성과는 미국 투자가가 워낙 좋으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담아야 되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은 한국 증시가 아주 다이내믹한 국면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5대5, 50대 50을 담는 게 좋지만 내가 미국 시장을 되게 잘 알고 미국에서 그동안 좋은 성과가 있으면 뭐 6대4나 7대3으로 미국 주식을 많이 담아도 되고 나는 한국 주식을 좀 더 믿고 내가 잘 종목이나 섹터 ETF나 이런 걸 내가 고를 자신이 있으면 한국 주식을 6대4 뭐 이렇게 담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반반 정도 해서 장기적인 성장과 배당을 같이 노리는 전략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주식에서는 만약 현금 좀 5천만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면 될까요? 시장 ETF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강세장에서는 종목을 내가 잘 골라서 시장을 이기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산운용사가 시장 ETF 마이너스 삼성전자를 새로운 그런 상품을 만든다면 그런 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업종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 대기업의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성장성이 있는 그 방위산업 주식들,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그래서 개별 종목이 어려우면 이 관련된 섹터 ETF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그 지주사, 금융지주사, 방위, 조선 얘기하셨는데 지주사와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모든 뭐 대부분 회사가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르게 되면 좀 더 봐야 되는 지표라든가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건 있을까요? 그 지주사 같은 데들은 자사주를 얼만큼 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숫자로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지배주주의 지분율, 그 다음에 그동안 거버넌스를 얼마만큼 파행적으로 악용을 했느냐. 이거는 뭐 질적인 판단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 금융지주사는 향후 그 회사들이 다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어떤 데 2030년까지 발표를 해서 대부분 그 약속을 다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KB 같은 데가 안정성, 그 다음에 뭐 퀄리티는 제일 뛰어나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와서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신한이나 하나 같은 데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 업종 ETF를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은행 중심이 된 금융지주사가 더 좋을 것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증권보다요? 증권보다. 예, 증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들이 구조적으로 미래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데 PBR이 1배가 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단기간 동안 한 200% 이상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위나 조선에서는 좀 뭘 좀 봐야 될까요? 방위 산업은 이제 업종 ETF들이 좋고 저는 한화 같은 데가 뭐 거버넌스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그 주 계약자로서의 그동안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업력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화와 관련된 관계사들이 방산 쪽에서는 주가가 올랐지만 이익의 증가율이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이익을 대비 지금 주가도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그룹을 따진다면 한화가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엉뚱한 짓, 그다음에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기업 지주사라든가 금융 지주사라든가 방위 조선 여기 대부분이 해당되는 게 하나그룹이 좀 해당되네요. 한화그룹이 방산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강자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회사 그룹의 그동안 전통 놓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가장 포지션이 되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투자 포인트라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최근 뭐 우리 시장의 펀디멘털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것의 화두는 상법 개정, 즉 투자가 보호인데 결국 우리 국회, 아마 이번 정부는 국회가 여당이 중심이 돼서 금융정책, 자본시장 정책을 많이 끌고 갈 것 같아요. 여당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갈 것 같은데 그 상법 개정이 있고 그건 이번 주에 통과가 되고 그 밑단에 있는 집중투표제, 그 다음에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거기에 강화된 3% 적용,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아주 파워풀한 정책인데 이러한 너댓 가지 정책을 과연 이번 그 여당이
이번 정부가 그것을 입법화 시키느냐. 그게 가장 열쇠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됐지만 이 너덕가지가 실제 아무것도 시켜지지 않으면 주가는 3,000점 넘어서 뭐 3,500까지 갈지 모르지만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고 약간 상법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반칙을 해서 강제성 있는 법이 되게 필요한데 이러한 디테일이 결국 기업의 로비나 그러한 타협, 여당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또 약간 좀 헝그리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너덕까지 그 상세 법안이 통과가 되는지 그중에 대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주가가 4천, 5천까지 갈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신뢰를 해서 주식을 더 많이 살 거고 오히려 흐지부지 되면 주가는 오르다가 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닌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2,700에서 3,000 뛰어넘은 것도 온전히 투자가 보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니까 그것이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제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고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도 배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의 상법 개정의 그 디테일한 것들이 이행 안 될 이 확률이 그렇게 높은가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대국민 어필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투자가들이 원하니까 강하게 조건을 내세우지만 여당이 되면 조금 느긋화된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강한 로비를 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정책을 바꿔왔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도 바꿨는데 이들이 강한 로비를 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어서 코스피가 4천, 5천까지 가는데 김작가 TV도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서님은 이나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